이런 추세면 조금 이따 1+1 아파트도 나올 기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일면 네. 기시감이 드는 거죠. 박영선 후보가 3인방이 사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프다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면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슴이 아픈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통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책 통! 이거는 정책 심판의 선거가 돼요. 한 가지 공약은 시종일관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박영선 후보가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라. 이게 가장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는. 내가 10만 원 받으면은 내 아들, 딸이 30만 원 내야 되는 거. 세훈 후보 찍어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가야 돼 지금. 재난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초대박.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이슈들을 빠르고 뛰어난 현답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한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초대박 3회 만에 이렇게 초호화 캐스팅! 어서 와. 초대박! 처음이지? 여의도 연구원의 지상욱 원장님, 삼성 장군의 신원식 의원님, 9시 뉴스 앵커, 그거 아니라 소연, 임해, 야타, 탄교, 백현, 3평, 문중의 분당각 김은혜라고. 천재 중에 천재 전 통계청장 유경준 의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분도 아니고 앵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쫙쫙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원장님, 예. 20대 공약 4년 동안 잘 실천하셨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남산 고도 제한 완화인데요. 헌법재판소까지 가려고 했던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주건 사업이고 공약은 그 유권자하고 주민들한테 기대를 주는 약속, 기대를 주는 계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가지 공약은 시종일관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통인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정책 통! 그리고 모든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개주가 아닙니다. 지금 막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거는 보겠습니다. 정책 심판의 선거가 돼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서울, 부산 모두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838억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의 차이가 뭔가요? 피해는 객관적 사실이고요. 피해 호소인은 자기 편한 대로 주관적으로 비틀어 놓은 거죠. 민주당의 정말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고 박원순 시장 사건 피해자가 그동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지금 박영선 선거 캠프에는 저에게 상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3인방으로. 그렇죠?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십니다. 다 사퇴했죠? 그때 사퇴한 게 양심이 없는 거죠. 캠프를 차리지 말았어요. 박영선 후보의 여성 폭력 관련한 정책들을 이분들이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캠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 폭력 관련한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없어서 성폭력이 일어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때의 서울시는 세계 최고였겠죠. 왜냐하면 젠더 특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최고의 여성을 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온갖 조직 다 했고요. 2018년에 박원순 시장 때 공약을 보면은요, 그때 서울 위드유 센터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대로 여성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까지 하는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일면 네. 기시감이 드는 거죠. 박영선 후보가 3인방이 사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프다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면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슴이 아픈 걸까요? 피해자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3인방, 금쪽 같은 내 자식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선거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해서 가슴이 아픈 걸까요?
그 이후에 실제 캠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참 의심스럽다. 그 사건 난 지 1년도 더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하는데 오늘 저녁에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가 그것만 따지는. 이거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성범죄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했던 문재인 정권과 그 민주당의 여성을 보는 시각, 마치 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했지만 뒤로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그 이중성과 가식에 대한 심판이지 한 개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선악의 프레임으로 나눠서요. 우리가 하는 건 다 괜찮다. 저희가 하는 건 다 적폐다, 악이다 이런 걸로 빠져 있어요. 성비 사건에 대한 원래 문제점들은 점점 희석되고 공약도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선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선거 보궐이 생겼을 때는 당원 당규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실 때 박지 않았습니까?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근데 그걸 당원 당규를 바꿔서 이번에 후보를 냈는데요.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국민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다 지금 당대표를 하셨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도 그때 그렇게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국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도 그 책임은 국민에게 그걸 여쭙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들은 자가당착적이고 굉장히 그 위선의 가면을 너무 두껍게 쓰고 있는 분들인데 좀 우리 개선책을 내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연구원하고 당하고 해서 간담회했을 때도 이 성평등 문제 이제 민간에서는 스스로도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떤 주요 보직, 주요 임원직에 대해서는 비율을 할당에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성이 공공기관이든 이런데 임원이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위력에 의한 이런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지금 초대박은 보시는 것처럼 패널도 여성이 40%. 보이시진 않지만 앞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여성이 한 40%. 저희 양성평등을 실천해가고 있는 프로입니다. 후보를 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예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당리당략 측면에서도 당에서 결정적인 실책이고요. 우리 국민 정신, 우리 국가의 국격, 국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부동산 폭등, 종부세 폭등 그러더니 LH에 와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공약을 낸다?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박영선 후보가 5년 내 평당 1,000만 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3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추세면 조금 이따 1+1 아파트도 나올 기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공시가격 센터장도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하도 안 지켜지니 검증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유영준 대표님. 이거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진짜 현실성 있는 겁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일단 민간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공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 분양 이런 식으로 말을 쓰고 있는데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양이란 말을 쓸 수도 없어요. 이건 MB 때 이미 반값 아파트라 해가지고 한번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사라진 정책을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하고 평생 빌려서 써라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월세 내고 사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크게 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국가가 소유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할 땅은 대부분 다 개발돼가지고 추가로 30만 호를 토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만한 땅이 없을 거라. 두 번째는 이 재산 증식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주거 사다리라고 그러죠. 주택을 처음에는 전세로 살다가 가면 자기 집 작은 걸 가지고 좀 큰 집을 옮겨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한 4, 50년 정도 장기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땅값은 싸게 주고 임대료를 싸게 주고 건물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다 팔고 그냥 10년 뒤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한 4, 50년은 해야지 성공한 케이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일부가 있어요. 한국 같은 현실에서 특히 자가에 대한
소유 애착이 한 100% 실패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40년, 50년 진짜 말이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공공주택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듣기는 좋은데 실상은 어떤가요? 부동산이 포커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20만 원 줄게요. 나 20만 받고 10만 더, 30만 줄인다. 나 70만 줄게요. 70만 받고 10만 더, 자 80만 간다. 이게 국민이 더블로 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임대주택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무슨 32만 8천 가구 했겠지만 실제로 다 짝퉁이고요. 4만 8천 호밖에 없어요. 무늬만 공공으로 색칠을 한 거예요. 강남에요. 70년대부터 23만 호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겨우 지어졌습니다. 네. 종로만 해도 7만 채. 결국 30만 채 짓는데 40년 넘게 된 셈이거든요. 근데 언제 1년 만에 딱 30만 호, 80만 호를 짓습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이 주택 기조 부동산 정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모든 프레임을 가진 자와 빈자, 집주인과 세입자,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쳤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는 걸로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는, 오늘 보면은 지금 35%까지 정권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가장 큰 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LH 문제 같은 것도 특정 그룹이 자기네들의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네들은 득을 봤다는, 이건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인사이더 정권, 부패 기득권 정권. 부동산 정책도 결론은 될 게 하나도 없다. 박영선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면 10만 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매표행위죠. 기분이 좀 좋진 않으십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10만 원 주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씩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고무신 막걸리 주면서 표를 좀 찍어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취약계층은 더 사각지대로 모이고 후손들은 더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같은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10만 원을 받으시더라도 절대 표는 거기 찍으시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얼마 전 대변인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무능한 보선지원금이다 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재난지원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선거 때가 되니까 보편도 해야 될 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별도 해야 될 거. 네. 그러니까 갈짓자로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다 하자. 그래서 보선 지원금이라 가만히 있자. 선거가 되니까 모든 분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모두 잡탕박! 그렇게 한 게 이번에 4차 지원금입니다. 적자 규모가 3년 뒤면 1327조입니다. 그리고 네. 국가 부채 비율이 58.3%예요. 그런데 2만 원도 어디 설까 했더니 바로 증세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정부는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돈은 세금으로 걷어드릴게요. 결국 약 주고 병 주는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를 거덜내겠다는 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조라고 하면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430조 원 이자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가야 될 때 가야 된다. 자, 얼마 전 여의도 연구원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인용되는 통계 실상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하셨어요. 무엇이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팬데믹 때 사실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 약한 고리를 막아주는 데 집중되게 돼야 된다는 건 우리 당도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두 달을 버틸 수 없는 선별적으로 그런 약자층들한테 3차든 4차든 5차든 6차든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버텨낼 수 있게 하자. 이범준 선배님 앞에서 제가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을 트는 것 같은데 퍼야죠, 풀 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우리 유병준 의원님이 하셔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95만에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고 단기 알바를 써가지고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일자리 정부다.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확히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 통계를 응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정치적으로만 쓰고 있는 거.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게 원칙일 겁니다. 원칙이 원칙이다. 그게 좋은 말 했잖아요. 그때 달라요.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왜 재난지원금은 꼭 선거 때 풀리나요?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거를 필요해서 하지 않으면 선별로 가야 됩니다. 재정적인 역할이나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좀 확장된 걸 인정은 하되 정부가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기간 동안 금품을 살포하지 않도록 공군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30% 낮춘
임대인에게 그 절반을 내주겠다. 여기에다 정부의 세액공제까지 들어가면 사실 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박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있을 걸로도 보아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매출액도 줄고 수입도 줄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나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임대인도 여러분들이 있고 임차인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게 문제이고,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한번 일시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은 임대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반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은 서울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야구 던지는 식의 공약은 곤란할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의 외교안보 의식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서 우리가 균형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지난 4년을 보면 거의 4대에 가까운 친중국 외교로 국민들이 왜 이럴지? 또 북한에 대해서도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의 그 외교안보 기조와 박영선 후보의 기조가 많이 다를까요? 그거 같다고 봐야죠. 북한은 이미 흡수통일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핵을 가지고 우리가 흡수통일될 판이에요, 잠깐. 서울시장은 안보에 미칠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의 문제고요. 직접 외교안보 정책을 영향을 크게는 못 미치지만 생각이 같다는 것은 이제 동조화되는 거니까 그로 인한 간접적 영향은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박영선 후보가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락가락 줏대 없는 외교안보 정책까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친북, 친중국이지만은 박영선 후보는 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지자체장 선거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누가 제시한 것도 없고 이건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거의 완전한 독점적 권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때릴 회초리를 일단 박영선한테 때려야 되고 내년에 이제 대선 때 연계를 시켜서 그 전초전으로서 해야 된다.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도둑질 당한 게 많아요.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법치 도둑 맞았죠. 세금 도둑 맞았죠. 심지어 땅마저 저희가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장, 레드카드를 보낼 수 있는 거는 가장 근일 내에는 서울시장 선거밖에. 2018년도에도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푸른 하늘로 변한 중국 북경 하늘을 생각해보면 그간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에 밀어온 원인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있는 건 아닌지 잘 짚어봐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어입니까 뭡니까? 하늘이 맑아지는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때 짚어봐야 우리 된다. 원인으로 지급된 게 부산 지방에 고등어 갈비, 고갈비라고 있는데 그걸 구우면 이 연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미세먼지 원인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진 것은 우리 자체의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 편서 풍량으로 중국의 영향. 중국은 왜 깨끗해졌느냐? 내륙에 있는 공장을 해안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사실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서울시가 포기했어요. 그 사업이 뭐냐면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양방향 미세먼지 집진 시설 그걸 설치하는 거를 서울시가 포기한 걸 저희가 힘을 줘가지고 결국 예산을 따서 2019년 말부터 해가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과 그 다음에 플랫폼 역 사이에 그 양방향 집진 시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서울 시민의 미세먼지로부터의 안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따게 해줬다는 거. 원전을 파괴하니까 이제 화력 발전에 좀 더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럼 미세먼지든 원전이든 어떻게 이 나라는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 중국이에요. 태양광 한다고 백두대간 다 쳐놓고 거기에 패널 깔았는데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터리도 그렇고 중국만 이렇게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 나라는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큰 척해요. 미세먼지도 중국과 우리가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의지와 기조가 없다면 어떤 정책을 하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표에 임하시는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한마디씩 오세훈 후보 찍어주시죠. 오세훈 후보 찍어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시민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저희 많이 부족한 거 많지만 이번에는 꼭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빼앗긴들에도 동원 온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우리의 권리, 세금도 뺏겼죠, 부동산도 뺏겼죠,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저희의 빼앗겼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꼭 밀어주십시오. 네, 돈 주겠다는 공약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10만 원 받으면은 내 아들, 딸이 3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꼭 저희 국민의힘 후보 서울시장에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나라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날까지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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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만 해도 돼요. 어차피 편집될 수 있는데. 말해, 다 작은데. 여기 쫙 이제 나가고 있어요. 쫙. 앵커 주신 맞아? 이때 말해야 분량이 나오는데 참. 아니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이 방송 중에 자꾸 카톡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교되겠네. 큰일 났네. 오빠의 아우라에 제가 눌립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아니. 지금 꼭 한마디는 하셔야겠다 하니. 해야지. 네, 한마디 해주시죠. 그리고 뒤에 끝에 한마디. 아니 잠깐만, 다 있어. 난 가야 돼 지금. 재난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초대박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